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미클럽의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회가 됐네요. 네. 뭐 일각에서는 둘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럼요. 전혀 다른 프로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네. 돈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10년 빨리 그렇죠. 살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지만 네. 실제로 그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을 통해서 그 미래를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은 SKT 티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오늘은 용산 CGV 네.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자몽과 이제 CGV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스튜디오죠. 네. 스튜디오의 아주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들이 좀 잘 장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도 아주 풍성한 소식 저희가 많이 준비해 두고 있죠. 풍성해요? 엄청나죠. 그렇습니까? 네. 네. 뭐 내용도 풍성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나갑니다. 이벤트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면 네. 푸짐한 선물이 나갑니다. 네. 선물을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의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정의 상품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퀴즈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주제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난 회차에 그 4차 산업에 대한 겉핥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키워드만 던지다가 네. 별 내용도 없이 끝났다 이런 반응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파고 들어가자. 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프롤로그고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래 모습 네.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충 뭐 감오는 게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이제 저희의 감 말고 네. 실제로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오늘 저희가 좀 모시게 되죠. 네, 오늘 아주 저명한 분을 저희가 저명해? 모셨습니다. 요건 이제 더 저희가 네.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네. 박사 땄네, 그래도. 여긴 박사 잘 줘. 잘죠? 박성원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원 박사님. 네, 일단은 우리 박사님. 검증해야지. 네, 대학 어디 나왔죠? 우리 학벌주의로거든요. 네, 지난 1회 때는 그분이 끝내 네. 비밀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스탠포드 잠깐 다녔다고 했었고. 그분 연대 나왔어요. 연대 나왔어요. 네. 자, 우리 박사님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저는 이제 박사를 네. 아니 학사부터 얘기하세요. 네네 그렇게 꼼수 피다가 안 돼요. 나한테는 학사부터 갑니다. 저 연대학교 연세대학교. 연대학교? 이거 검증해봐야 되겠네. 네, Y대 갑니다. 네. 네, Y대. Y대에서 뭐 전공하셨죠? 네,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신문방송학이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10년 동안 기자를 했어요. 그래요. 네. 어디서요? 동아일보 신동아에서 기자를 했습니다. 신동아. 동아일보. 신동아. 네. 자 그리고 편안하게 얘기 좀 네. 하세요. 네. 10년 기자를 하고 나서 네. 정말 우연처럼 미래학을 연구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뿅 가셨구나. 네,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와이 대학에서 미래학을 만들고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하는 걸 계기로 나도 미래학을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갔죠. 그 하와이 대학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짐 데이터라는 교수님이신데 죄송한데 저희가 짐 데이터를 굳이 알 이유가 없잖아요. 네. 하와이 대학을 대답에 너무 사족이 많은데요. 하와이 대학을 지금 너무 지나치게 포장하고 있어요. 네. 아니 불안합니까? 우리가 무시할까봐? 미국 대학이라 우리 알게요. 왜 이렇게 하와이를 이렇게 해? 아니 우리가 무시할까봐 엄청 포장하네. 네. 하와이 대학 나오셨다고요? 네, 거기서 석박사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위는 정치학인데 네. 미래 연구로 학위를 받은 거죠. 네. 그럼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좀 정책 부분에 더 특화되셨겠군요. 그렇죠. 공공 정책에 더 특화된. 네. 그렇구나. 외모는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네요. 사실 외모로 따지면
진짜 공대에 적합한 그런 외모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컨택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컨택트. 네. 네. 그 제목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보세요. 그거는 네. 정말 네. 그 미래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될 영화. 네. 네. 컨택트 렌즈는 제가 좀 봤거든요. 최욱 씨. 이 아저씨가 하도 안 웃겨서 그랬어. 나는 남의 핑계를 대. 본인이 잘못해놓고. 오직하면 컨택트 렌즈를 꺼냈겠냐. 저 아저씨가 워낙 안 웃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문제의 핵심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는 시간. 일부 개념 원리 시간. 이거 무슨 수업도 아니고 개념 원리 시간이다. 이제. 개념 원리의 시간입니다. 네, 학습지 제목 같은데. 네, 미래 사회의 개념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좀 정립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래라는 게 뭐냐? 무엇인지.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른다, 불확실하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시공간인 거죠. 시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뭐 1년, 5년 이게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예측이 불가능하면 그게 미래라고요? 그런 거부터 미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에서 네. 저희가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네. 현재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느 때가 현재인지 지금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야 웃긴데? 야 갑자기 그. 지금 말하는 순간 이미 이건 과거에 네, 과거로 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시공간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공간은 미래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불확실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을 해야 된다. 거기에 뭔가 미래 학의 역할과 또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를 퓨처 스터디, 미래학 퓨처 스터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Futures Studies. 퓨처스 네. 스터디. 근데 퓨처스라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왜냐면 미래라는 게 복수형이 된다는 게 좀 웃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핵심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래를 왜 핵심인지도 점장이처럼 모르겠지 최욱. 왜 몰라요? 왜 핵심이야 너? 미래들 아닙니까? 미래들. 네. 그래서 미래를 점장이처럼 맞힐 수도 없고 맞춰서도 네. 안 되고, 근데 다양한 가능성들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아직 불확실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로 전 세계적으로. 즈입니까 습니까? futures. 스? 네. 이건 발음 기억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퓨처스. 네, 알겠습니다. 아, 무성음이죠? 지금 토익 시간 아니니까요. 네. 이제 네. 그 자꾸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미래는 예측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범인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 예측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네. 아니, 예측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그렇죠.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아니 아까부터 계속 예측해서도 안 된다고 계속. 아니죠. 그 말씀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예측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1년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네. 그런 마치 점쟁이처럼 그걸 저는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마치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미래를 그렇게 콕 집어서 1년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사실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의 이제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뭐 쌀 던지고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 우리 저 학자들은 어떤 기법들을 쓰고 있는지요? 연필 네. 던지나? 네. 저희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대략 한 7가지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들이 있더라. 7가지요? 7가지. 카테고리가 이게 딱 됩니까? 네, 7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 7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인구의 변화. 인구의 변화. 저출산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한다. 네. 문화. 그죠? 문화에 따라서 또 사회가 변화하는 거. 예를 들면 한국 사회 90년대만 해도 외국인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지금은 뭐 인구의 2% 3%가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 또 경제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과학 기술,
그다음에 지배구조, 정치 이렇게 7가지의 어떤 동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사회 변화를 예측할 때 그 7가지의 동인들을 잘 살펴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면 경제가 뭐 정체됐느냐, 또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적중률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예측의 적중률을 따질 수가 없어요. 아 또 피해가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참. 이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낮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뭐 50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5년 전부터 이제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미래연구센터에서. 네. 어느 정도 예측하셨던 일들은 뭐 있습니까? 붕괴 사회를 예측이 아니라 원하는 사회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붕괴 사회를 사회. 원해요? 네, 이제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붕괴 사회를 원했다는 거는 이 사회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혁명이지, 했다는 혁명.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가장 많이 원했던 미래 사회 모습이 이른바 붕괴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사실 미래를 알고 있었다, 직감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과학, 뭐 첨단 기술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그 과학보다는 인문학에 가까운 영역이네요. 그 4가지 제가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시나리오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동력 있잖아요. 네. 과학 기술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녹아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꼭 인문사회라고만 볼 수도 없고 또 과학 기술의 변화도 시민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한 것이니까 미래 사회는 딱히 어느 것 하나가 결정한다기보다도 다양한 동인들이 서로 영향을 최욱 씨는 뭐 저 자동차 막 무인 자동차 이런 얘기할 줄 알았다는 뭐 거죠? 좀 날라다니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 지금 청취율 다 떨어지게 생겼어.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미래 사회 모습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두 줄로 요약을 합니다. 기계는 점점점 인간을 닮아갈 것이고 인간은 점점점 기계를 닮아갈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둘은 만나나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 사이버 같은 거 막 나옵니까? 사이버고도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미래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안드로이드라고 한다면 사이버고는 인간이 기계화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팔이 3개가 된다든지 누구는 꼬리를 갖는다든지 또 하여튼 그런 어떤 신체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확인 안 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꼬리 어때 꼬리? 꼬리에 뭐 사이버고 약간 좀 꼬리는 좀 섹시한 것 같은데? 이미 그 호주의 스텔락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한국도 다녀갔는데요. 꼬리 달았어요? 아니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팔, 팔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팔 3개로 뭐 공식도 하고 무슨 작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특이하게 왼쪽 팔목에다가 귀를 이식을 했어요. 귀요? 귀. 실제 일입니까 네. 지금? 그래가지고 몇 번 수술을 통해서 여기 이제 왼쪽 팔에 보면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3의 귀라고 하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지금은 이제 이걸 통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못 듣고.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은 이걸 통해서 듣고 싶다 이거죠. 인공지능도 저렇게 사람을 추격해 오는데 우리는 좀 더 진화된 모습으로 가야 얘네들을 계속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진화된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팔에다가 저 귀 이식하고 이러는 거는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그 의학적으로 보통 이제 누구 생쥐 생쥐 아니 이제 귀가 없는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쥐를 변형을 시켜서 쥐 등 쪽에 이렇게 등에다가 귀를 해서 그걸 이식시켜서 이제 다른 수술들은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접 이제 자기 팔에다가 이 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3의 어떤 귀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실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인체를 변형하면 뭔가 세상을 좀 달리 볼 수 있을까?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적 실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좀 섹시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꼬리가 있으면 뭐 레이디 가가 꼬리 달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에? 네.
근데 꼬리는 진짜 좀 섹시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꼬리 하나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피곤하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꼬리를 하여튼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왜 무리하세요? 네. 왜 무리하는 거야 이 아저씨?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 이제 구글이라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칼리코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을 500세까지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500세요? 500세까지. 그래서 그 재앙이다.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나 봤더니 아프리카에 사는 붉은 두더지 쥐, 네.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연구를 해요. 네. 근데 그 두더지 쥐가 다른 쥐보다 한 10배 이상은 삽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통을 못 느낀다든지 암에 저항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쥐들에 비해서 10배를 산다면 그거를 좀 알아내면은 현재 인간의 수명이 80세라고 봐도 10배면 800세잖아요. 그렇게 보면 500세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그래서 500세 인간을 목표로 연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용어의 정의도 필요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이 지구상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좀 더 적게는 인간의 신체를 바꿀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니 100세만 살아도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그렇죠. 또 정년이라든지 그런데 500세까지 산다면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 우리가 그냥 흔히 옳다고 간주했던 것들이 붕괴되고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겠네요. 또 새로운 시작이 나오고. 최욱 씨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80?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200살까지 사는데도 그때 나만 못 죽지. 그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얘기 달라지죠. 그러면 네. 현재 기준으로는 80.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0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 방금 이제 팔에다가 귀 붙이면서 청취율이 쭉 올라가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더 해봐요. 그래. 아니 이런 걸 처음부터 치고 나왔어야지. 앞에 가서 지루한 얘기하시고 아유. 참 아마추어랑 방송하기 어려워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미래에도 지금처럼 이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을지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왜 미국... 요거 좀 바꿨으면 이 질서 한번 바꿔줘야지. 근데 그래봐야 100년밖에 더 됐어요. 미국이 패권 가진 지. 바꿔야 돼. 아주 지긋지긋해. 미국 지긋지긋해? 네. 어디로? 중국? 아니 아시아 쪽에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아. 네, 한국이나 우리가 네. 세계 패권을 한국이 한번 잡아봅시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 다극화 시대. 네. 예전에는 이제 구소련과 미국의 이국 시대였다면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 중심의 이제 일극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 혼자서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중심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다극화 시대를 예측하는데 조금 더 상상을 좀 보태면 이제 그런 얘기도 누군가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시대는 한 개의 현실과 수천 개, 수만 개의 가상 현실에서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아들이 지금 중2인데 걔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 우리 집 방 안에 있지만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다른 세계에서 지금 놀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현실 세계에서 두 분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카톡을 본다든지 혹은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예를 들면 이제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기술이 발달이 되면 아마 현실 세계에서 노는 거는 좀 재미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 현실에서 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가상 현실에서도 당연히 CEO도 필요한 거고 대표도 필요한 거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뭐도 필요한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국가의 경계보다는 직접 유저들이 만든 그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질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있지. 우리가 남북한이 갈려져 있다라고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한계를 예상하기보다도 아마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게 강대국이 될까라는 물리적인 예측보다도 어떤 가상현실이 우리한테 더 매력적일까. 그 가상현실은 또 뭘 얘기해 주냐면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어떤 대안적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많은 가상현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안적 공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현실의 어떤 문제들 아까 제가 했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붕괴됐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불신의 모습들을 넘어선 자칫 잘못하면 현실의 부조리들을 외면한 채 그냥 그 가상현실에서 도피. 그렇죠, 도피죠.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늘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 살다가 망가뜨려 놓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망가뜨려 놓고 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제 그게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피해를 주는 거였지만 가상 공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들었다가 허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억압이 있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하고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서 여자를 못 만나는 예를 들어 뭐 최욱 씨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가상현실에서 여자를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꿈도 못 꿀 여자들을 막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또 야동을 찍겠죠. 가상현실이니까. 거기서는 오감 만족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감 만족도 아마 그 우리 결국 이제 최욱 씨가 느끼는 그 쾌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결국 이제 그 신경이 뇌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신경만 잘 통제하면 그 느낌이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야, 그렇다면은 진짜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네. 어떻게 보면 실제의 공간보다 가상의 공간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또 기술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아마 많은 가상 공간들이 나올. 대충 언제쯤 그거 됩니까? 그렇게. 아니 지금도 사실은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VR 기기 같은 거요. 네. 뭐 저는 이제 한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조금 뭐 이물감도 좀 있고 뭔가 좀 초기 단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와 이제 이 현실과 분간 안 갈 정도 혹은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려면 근데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죠. 네. 아니 지하철만 타도 사실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타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대충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자든지. 근데 지금은 정말 각자의 세계에 다 빠져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 네. 누구는 뭐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누구는 일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뭐 국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거기 야동본에 또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세계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꼭 이 현실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나중에 인구조사 같은 거 왜 지금 이제 뭐 10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그러면 어디에 살고 결혼은 몇 번 했는지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성별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아마 좀 먼 미래에는 그 질문들을 굉장히 다양화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우주 정거장쯤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다양한 가상 현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물학의 발전 또 이제 그런 것이 윤리적 문제랑 이게 결부돼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떤 성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 있다면은 너는 성별을 몇 번 바꿨니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너 누구랑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나는 로봇이랑 산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 세계가 급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약간 재미없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뭐 론모맨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뭐 매트릭스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또 하나가 가상현실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현실들마다 근데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뭐 힘세고 우람한 잘생긴 정영진이지만 어느 세계에 가서는 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는 찌질이로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네, 내가 언제 뭐 이런 모습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최욱처럼 살고도 싶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라는 게 이제 현실 세계 나가 이제 뭐 이른바 뭐 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메인이 여러 개거나 혹은 메인이 아예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는데 문제 없나요? 그렇게 돼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뭘 좀 더 잘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좀 더 일을 열심히 할까 그런 거를 추구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좀 더 잘 놀까, 혹은 어떻게 좀 다양한 사회를 경험할까 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로봇 팔을 제가 한국에 있는 의사인데 영국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원격으로 내 로봇 팔을 갖고 그쪽에 있는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팔도 내 팔인지, 그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굉장히 분산돼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 수술을 하는 그 로봇 팔도 내 팔인 거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나도 나인 것이고, 그다음에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도 사실은 나인 셈인 거죠.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의 공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미래학의 중요한 기능들이 뭐냐면 현재하고 미래하고의 간극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을 해봤더니 내가 살고 싶은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뭔가 좌절감이 생기고 이민을 가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다. 내가 찌질이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 찌질이로 살면은 주변에서 욕을 먹었었는데 내가 찌질이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것도 실제로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내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내일 박사랑 토론해도 됩니까? 하지 말까요? 그거는요. EBS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하나만 더 하게. 네. 네네. 어차피 그 가상현실을 만들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아마 돈 많은 기업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웬만한 뭐 회사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네. 그런 현실을 만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무료로 막 사람들 오게 할 것이냐? 뭐 처음에 잠깐 할 수 있지만 아마도 괜찮은 삶, 그 사람들이 꿈꾸는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은 아마도 돈을 또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현실에서도 좌절했는데 권력의 편중은 더 심화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 들어갔더니 난 뭐 이런 옷도 못 사고 이런 걸 못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좌절하는 거야. 그 가능성이 막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좌절만 심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회, 물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점 발전되면 내가 그 기술을 통해서 능력이 증강된다. 그래서 더 행복해진다.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상상을 안 하고 그 기술이 발전하는 트렌드를 나는 못 따라가서 뒤처질 것이다. 혹은 오히려 기술로 인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더 많아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2부에서 2부 본격적으로 있습니까? 좀 한번 다뤄볼까 하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미미클럽 2화 2부가 개최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 2부는 이제 주제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팩트 큐 시간입니다. 팩트 큐요? 네. 팩트 큐? 예. 팩트 큐.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이게 오해인지 네.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학자가 보는 4차 산업시대 일자리의 무덤이다. 이건 팩트라고 봐야지. 요건 이제 팩트에 가깝겠죠?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자리의 증감은 저희들은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 안 중요하시대. 이것도 왜냐하면 중요하지 일자리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일자리가 또 감소하면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일자리가 증감이 있거든요. 증가가 있어서 본인이 그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의 어떤 증감을 예측하는 거는 또 쉽지도 않고 네. 또 사실로도 보면 이제 그렇지도 않아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거는 중요하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시대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이미지가 하나예요. 불 꺼진 공장이에요. 목표가 4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공장의 목표가 뭐냐면 불 꺼진 공장이에요. 불 꺼진 공장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뭘 할까? 네. 사람은 뭘 할까?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불 꺼진 공장에서 사람들이 밀려나서 실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만들지는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만들지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건 한두 명이면 되잖아요. 이제 한두 명이 해서도 되는 것이고 네. 또 다른 직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일 아니니까.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무원도 로봇도 다 들어와야 돼 이제.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가봤더니 이제 어떤 게 변화가 보이냐면 한국에서 AI를 처음으로 병원에 도입한 병원이 있어요. 네. 인천에. 네. 그 병원에 가봤더니 이 이제 그 IBM의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뭘 하냐면 어떤 암 환자에게 어떠한 총암제를 투여를 하면 좋을지를 이게 제안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의사들이 예를 들면 뭐 방사선 관련 또 의사 직접 그 수술한 의사 그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할 걸 결정하려는 의사 뭐 그런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도 이제 그 AI를 IBM 왓슨을 도입하기 전에 병원에서도 이제 회의를 했죠.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암을 완치시킬까. 네. 근데 AI라는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옵션 하나 더 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항암제를 추천해줬던 그 의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네. 그죠? 왓슨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항암제 투여가 제일 좋아. 네. 그걸 얘기해줬던 의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텐데 그 의사 직접 그걸 담당하는 의사들은 그걸 또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항암제를 투여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낫거나 낫는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투여할지 또 이 사람의 조건은 어떤지 또 이 사람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그 암에 호전시킬 수도 있고 또 그걸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바라봐주면 사람의 역할은 늘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불 꺼진 공장이라고 해서 그냥 뭘 집어넣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도 수많은 다양한 파쇄되는 일들이 일들이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이고 네. 그것들은 또 인간이 그 담당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을 좀 경제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팩트 큐 해보죠. 4차 산업과 더불어 공유 경제가 맞아. 부상하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제 주변에서도 네. 뭐 이제 차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뭐 다 같이 타면 되니까. 뭐 나눠 타는 시대인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그럴까요? 그 공유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대안 같아요. 이제 왜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될까? 아마 에너지를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또 환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보존할까 하는 이제 고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 그 쉐어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차 사용을 좀 줄이고 있는 차들을 서로 공유해서 뭐 쓰자 그런 아이디어가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지구가 재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지구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의 정책들이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아껴 쓰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유 경제 부상은 중요한 대안이죠.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소비를 해야 이게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는데 그렇죠. 이제 그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더 이상의 소비는 환경을 파괴시키고 또 에너지 그 고갈을 촉진한다. 그런 면에서 보존이라는 개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미 전 정부 때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파리 협약할 때 우리가 CO2를
예를 들면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2030년쯤 저희가 한 8억 톤 정도 CO2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37%는 뭐냐면 3억 톤 정도의 CO2는 줄여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러면 대한에너지를 통해서 그 CO2 발생을 이제 줄이는 노력들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맞추려면 공장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CO2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공장을 멈춘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후의 변화를 그 온도를 올려서 지금도 뭐 남극이 사라진다 북극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려면 소비 생산 중심의 사회보다는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쓰고 또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제는 마비가 되겠네요. 경제는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혹은 제로 성장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제 애의 성장을 바라보고 걔가 성장하면은 가슴 떨리거든요. 근데 왜 성장이라는 가슴 떨리는 말 앞에 꼭 경제라는 말만 넣어왔냐 이거죠. 우리 사회가. 정신적 성장이라는 것도 있고 성숙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다양한 성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 앞에 왜 꼭 경제적 성장 경제적 성장이 안 되면 마치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보존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사회들은 다 성장하는데 우리만 예를 들면 정체 혹은 마이너스 싸움 이건 굉장한 박탈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오요. 사실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뒤처진다는 거는 굉장히 약간 낙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 세계 나가 보면 막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간판에 붙어 있으면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트럼프는 환경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기후협을 탈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좋아할까? 우리의 어떤 그 사회 발전의 목표를 성취하면 이웃 국가들도 우리를 지지해 줄까? 지금의 생각은 걔네들을 제끼고 우리가 1등으로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세계 최고의 경제적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내가 1등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좀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국가들은 좋아할까?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식의 다른 어떤 그 사회적 비전, 선호미래 상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웃 국가들도 설득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국가 간 경쟁 체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갖고 국가의 우위를 나누고 이런 것이 올바르냐 다른 식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류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나는 앉기 싫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애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성장 또 많이 해 있고. 그렇지. 이미 또 해 있고. 아주 불공정하지. 혹시 저 슬로우 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도 네네네. 슬로우 시티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이탈리아에서 어느 작은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다른 도시랑 그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도시랑 경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걔네는 빠른 전략으로 가면 우리는 느린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느리다는 거는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을 모색을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대안을 만들고 실행을 했더니
그게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슬로시티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나 혼자 뭘 하면은 될까 하는 것들이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슬로시티라는 것이 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듯이 우리도 그런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하면 전 세계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야 한국에서 저런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식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SK는 빠르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무엇보다 빠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 사회 결국 이 해킹 한 방이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거 아니냐. 바이러스 한 방이면 끝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우려가 많죠. 지금도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는 저 고객 정보가 누출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해킹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생체 정보가 해킹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몸 안에다가 어떤 인공 물을 넣어서 그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무선 인터넷으로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해킹을 당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점점점 사실 이 신체로 산다고 본다기보다 이 신체에 많은 변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인공 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철물 포함해서 신체가 점점점 어떤 기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융합되고 이식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체 정보도 해킹 당해서 마치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회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두렵네. 그럼 이거 해킹을 안 당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SK 같은 기업들이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SK는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미 뭐 그거는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회사들이 당연히 뭐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일단 통신사는 다 SK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이제 해킹보다 사실은 제가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계에 의존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도 증강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텐데 이제 거기에 점점점 의존해서 판단도 기계에게 맡기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책임의 논란성도 있을 거고 이건 기계가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인간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노력보다도 어떤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삶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다. 네, 일종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편리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기계에 종속되는 그걸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미래는 참 예측하기도 힘들고 정말 다양한데 그 변화에 적응을 하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가 뭘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그 필요한 변화를 만들려면 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개개인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저는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도 이제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다가 그래도 공부를 하러 갈 때 이제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삶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죠. 뭐 그것도 실행하기 전에 걱정했던 것들이 직접 실행을 하면 또 의외로 풀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또 현장에 가보니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그래서 불법 취업 같은 것도 하시고 아니죠. 그런 건 할 수 없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원 없이 행복했죠. 뭐 가정은 내팽개치고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가서 제가 원정 출산을 아니요. 거기 가서 이제 애는 이제 거기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제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공부를 하고 아드님 국적이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입니까? 네, 한국에서 나고. 참 시덥지 않은 그 대화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참 그거 어떻게 그런 대화들을 둘이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를 아니 논하는 근데 자리에. 좋아하시더라고. 이거 참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 1시간 동안 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그 박사님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를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잖아요. 가능 미래가 있고 또 선호 미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가능성들을 파악하고 알파고가 어떻게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는 이제 가능 미래 영역인 거고. 근데 또 한 축이 저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어떤 사회에 살았으면 좋을지, 이 선호 미래. 근데 90년대까지는 한국에 선호 미래 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선진국 되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명확한 이제 목표가 있었고 저희가 잘 따라왔죠. 근데 이제 2000년 들어서는 따라할 모델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고민이 그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삶을 다 바빠요. 각자 다 일들이 있고 두 분도 오늘 바쁘실 거고 저도 오늘 제 일정들이 있고 근데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지? 그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이나? 그 방향이 설사 보이더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내가 살고 싶은 사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실종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능 미래만 얘기하지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가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축이 복원이 되어야 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가 될까 안 될까? 뭐 이건 될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다. 어떤 사회에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네.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퀴즈. 네. 이제 방금 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과거, 현재, 그 다음의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사님이 문제 하나 내주시죠. 네, 좀 어려운 걸로 하나 좀 내주세요. 네. 미래에 관련된. 네, 진짜 맞히기 어렵고 그리고 가치 있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학을 영어로 하면 뭘까? 미래학을 영어로 하면 무엇이냐? 미래학이라는 네. 게 미래학을 영어로 하면 뭘까? 미래학. 네. 이건 좀 약간 궁금하긴 하네. 미래학. 네. 정윤 씨 몰라요? 미래학? 네. 미래. 앞에 첫 알파벳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미래니까 이제 퓨처가 들어가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핵심은 퓨처 뒤에 복수형 s가 붙어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저 우리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죠? 지금 퀴즈 시간인데 지금 정답 얘기하신 거예요? 방송 개판 났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알파벳 하나만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그 아마추어들이랑 방송 못해. 퀴즈 응모 안내 www.sktinsight.com 미미클럽 게시판에 정답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남기는 게 아니군요. 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아유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참고로 박성원 박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섣불리 그렇게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네. 밝다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원 박사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박사님과 함께 살펴본 미래의 이야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뵈야 되겠죠? 네, 새로운 분과 함께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또 아유 다시는 안 들으 이러실까봐 네. 다음 주에는 다른 분과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SK텔레콤 유튜브, 네. 페이스북 채널,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몽팟,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미미클럽을 검색하시면 미리 만나는 미래죠. 네, 미미클럽을 검색하시면 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원 박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왜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기술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해지려면 기술과 세상을 잇는 5G 네트워크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